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경제사회학, 경제와 사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파일을 좀 많이 올렸는데 고전사회학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초기 경제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고전사회학자들이 경제적 행위 또는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주로 경제 사회학 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뽑아가지고 막스 베버 그리고 이제 진멜과 같은 고전 사회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펴봤는데 신경제 사회학자와 관련돼 있는 신경제 사회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기 전에 이 경제 사회학에서 신경제 사회학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경제사회학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요거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요걸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베블렌부터 시작해서 브로디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폴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 신경제 사회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변화 과정을 통해서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갔느냐 요거를 이제 좀 간단히 정리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베블렌이나 브로디웨 그 다음에 폴라니 같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경제 사회학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이 경제사회학에서 결국은 신경제사회학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핵심은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왜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신경제사회학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그리고 이 신경제사회학과 경제사회학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사회학을 얘기를 하면 계속 우리가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고전 경제학이 그러니까 초기 경제사회학과 거의 시기가 겹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이 신고전 경제학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사회학에서 신경제사회학으로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제학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즉 한계 효용 학파 중심으로 성립된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파가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류 우리가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달리 얘기하면 신고전 학파,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걸 주로 이제 다루는 학문이 되고 이거를 자신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한 신고전 학파라고 하는 게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성립이 됐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다루는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달리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비주류화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전 경제학의 주류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신고전 학파 경제학이 등장을 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방법론으로 가치 중립이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법칙 정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신고전 경제학이 등장을 한 거죠. 자,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과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된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사물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세우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겠다. 이게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고전 사회학자들이 하는 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치와 관련이 어떤 관점에서 내가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치의 관여라고 하는 거를 당연시하는 관점으로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바라봤는데 학계에서는 결국은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과 가치 중립을 내세워서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하는 게 경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이론적 틀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류에서 받아들여지고 사회학적 관점은 비주류로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신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과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이 해석과 가치가 관여되는 영역을 전부 다 경제적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배제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과 가치 관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사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외생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외생 변수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내생 변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 존재 안에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외생은 바깥에서 오는 거다. 이건 그런 거죠. 외생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역사 및 제도, 가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생 변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 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교환, 계약, 개인, 시장, 가치, 가격 이런 것들만 주로 내생 변수로서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동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서 주변이 돼 버렸다. 요새 말로 하면 아싸가 됐다. 아웃사이더가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행위와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주된 설명 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고전학파 또는 신고전학파가 중심이 된 경제학이 경제적인 거를 설명하는 거를 독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도 별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화되고 더 이상 사회학에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 자, 그럼 이제 뭐죠? 가족, 인구, 그 다음에 노동, 직업, 문화, 가치, 윤리, 여성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아닌 것 중심으로 사회학의 주 연구 대상을 삼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경제학의 독점이라고 하는 게 심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라는 거죠. 왜? 네, 여기죠. 자, 왜 그러면 경제사회학이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경제사회학이라는 말 자체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코노미 앤 소사이어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 사회학자가 자기의 사회학적 이론 틀을 가지고 경제 영역에서 무언가 설명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요걸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경제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전 사회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경제 영역 자체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써 있죠. 경제적 행위 자체를
분석하는 주된 관심으로, 주된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회적 행위의 한 부분, 한 유형으로 경제적 행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자녀적인 접근 또는 외생적인 요인 중심으로 이론화를 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거 경제적 행위하고 경제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만을 다루는데, 사회학자들 같은 경우에 고전 사회학자들은 경제적인 행위와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묶어서 본다는 거죠. 무엇의 하나로? 사회적인 행위의 하나로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경제 행위의 다양한 측면들을 폭넓게 해석하고 이론화하고 설명하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사회학자들에 대한 사후적인 비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당한 비판인지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 사회학자들은 경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큰 사회를 더 큰 범주로 놓고 요 안에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법도 있고 이 모든 거를 포괄하는 걸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이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전 사회학자들은 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된 이유는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새로운 사회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를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포착을 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데 더 주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산업사회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명확하게 자본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뭘로 등치시키느냐? 시장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가격.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선호, 욕망.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희귀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행위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경제학자들은 집중을 해서 봤는데, 사회학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특히 초기에 이 경제 문제,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다루는 사회학자들은 그런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 그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학이 다루는 경제라고 하는 게 사회학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개별적으로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고전 사회학자들이 경제 사회학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자, 뒤르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교환행위라고 하는 거는,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행위죠. 근데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와 가격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밸류와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같은 거냐? 예.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풀리지 않는 쟁점이긴 한데, 어쨌든 가치와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르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교환 행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뭘 설명을 하느냐? 연대라고 하는 개념을, 솔리다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가격이나 이런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하든 또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행위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집단으로서의 어떤 집단적 존재, 이게 이제 공동의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의미 없다로 보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외생적인 거야. 우리는 다루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막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집단의 의식이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 자, 여기서 이제 이 연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규범이 발전하면 제도가 되는 거죠. 규범과 제도의 측면인데,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내생적인 게 아니라 외생적인 거다라고 본 거죠. 자, 노동자 계급, 이건 뭐죠? 정치적인. 자, 정치라고 하는 건 뭐죠? 권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경제학에서 보기에는 외생적인 거다. 시장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핵심, 경제적인 행위의 핵심은 시장이고, 이 시장 바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침범하면 안 된다. 이건 바깥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냥 보고 치워버린 거죠. 우리 경제학은 이런 거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베버 같은 경우에, 자,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베버가 보기엔 간주관적 행위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이제 사이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주관적 행위와 개인의 주관적 행위와 개인의 주관적 행위가 상호작용을 하면 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공통의, 여기 이제 뒤늦게 얘기한 집단의식하고 비슷한 일정한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는 특정한 집단적 의식, 문화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 베버도 뒤늦게하고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행위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간주관적 행위 한 부분이다, 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버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상호작용.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개인의 상호작용은 여기 이제 사회학에서는 다양하다라고 보는데 경제학자들은 단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형태? 교환. 그리고 이것도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버는 또 하나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정치사회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막스하고 또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요거는 뒤늦게하고 비슷한 얘기. 요거는 막스하고 비슷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진멜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의 교환 과정에서 사회적인 신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회자본, 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고, 이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형태가 뭐냐?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진멜이 먼저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돈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뭐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행위들을 다루고는 있어요. 이해관계, 이익, 뭐 이런 거죠. 자본, 뭐 이런 걸 다루는데, 고전사회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큰 범주에서 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구성, 사회의 구조를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행위나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외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행위를 크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고전사회학의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현상,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과 자본주의인 거잖아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면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고전사회학자들은 뭘 했느냐? 시장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형성,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형성에 대해서 치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제학은 뭐 했느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도 이게 아니라 시장과 자본주의는 원래 존재했던 거야. 그냥 전제하고 시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작동 방식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전사회학자들 막스나 베버나 드류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시장과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거를 거대한 산업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사회학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스를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주요한 사회학자로 얘기를 하지만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사회학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뭐냐면 경제학이 외생적 변수로 주장을 하는 거, 지위, 권력, 규범, 제도, 국가 이런 거는 경제학에서 다루면 안 된다. 다룰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외생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이 이걸 외생적 변수로 보고 이거를 분석해서 배제를 한 건데 막스는 오히려 외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달리 얘기하면 외생적 변수를 경제적 행위 분석의 주요한 범주로 활용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근데 경제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스는 경제학과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그런데 경제사회학자라고 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다룬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회학이 현실의 경제 행위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자 경제는 이제 우리 경제학이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다루느냐 경제학이 다루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학문은 손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이 이 영역을 그냥 독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회학이 그거를 어떻게 했냐? 인정을 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거 안 다룰게. 이렇게 이제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사회학이 고전사회학 이후에 커다란 발전이 없이 70년대, 80년대까지 쭉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신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프롬 변화해 가느냐라는 거예요. 신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자,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효율성 또는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목적 합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단과 결과만을 인과적으로 보는 거죠. 수단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모든 수단, 기타 다른 수단, 즉 인과성이 없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증명을 못하면 자 이거는 뭐죠? 비합리적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과성이 증명이 안 되는 거는 인간의 가치라든가 문화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전부 다 뭐죠? 비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회학자들이 왜 이 경제학적인 비합리성이 과연 이 자체가 전부 다 비합리적인 거냐 여기에 의문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너네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형태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너무 좁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들이 많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합리성 개념을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크게 기여한 게 결국은 막스 베버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치적 합리성, 전통적 합리성, 정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합리성이 있고 이게 결국은 뭐냐?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합리성 개념의 재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영역이 처음에 고전 사회학자들이 경제를 설명할 때는 거대한 사회 변화의 한 분야로 본 거예요.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자, 그때는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죠. 가족도 변하고 인구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정치적인 것도 변하고 법제도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도 그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의 변화로 보고 사회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가졌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사회 이꼬로 경제가 될 정도로 경제가 중요해진 거죠. 경제적 영역이 확대된 겁니다. 경제적 영역이 확대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는, 내가 이전에는 인구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것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국가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출생, 사망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노동하는 인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은 뭐죠?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학은 가만히 있는데 경제 영역이 확대되니까, 그 경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학적 주제들이 경제 영역으로 편입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회학 자체가 경제적 현상을 이제는 안 다룰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영역이 확대되니까 경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인 기존 영역에 경제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회의 설명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높아지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소위 시장 계약 교환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내생적 요인,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주된 내생적 요인인데, 이런 핵심적인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학이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설명의 필요성들을 이제는 사회학자들이, 예전에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굳이 적극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 경제라고 하는 경제적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들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야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요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그라노베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신경제 사회학은 크게 보면 사회적 행위로서의 경제 행위를 보는데, 이 경제 행위는 사회적 행위다. 즉 사회적 행위 이꼬르 보다 경제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자, 여기 이제 나오죠. 경제 사회학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자, 달리 얘기하면 경제가 영역을 확장하고 다른 사회 영역의 다양한 사회 영역까지도 경제적인 게 일자리, 가족 구조, 이게 모든 게 뭐죠? 맞벌이는 시장에서 여성 노동이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영역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사회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보는 관점, 요게 이제 그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사회학적 전통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는 거고, 자,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그 과정에서 합리성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경제학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비판하기 시작을 했다. 경제적 합리성을 비판하고 이 비판의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 행위는 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는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제 행위는 결국 사회적인 맥락 하에서, 이 배태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베트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회적인 맥락 하에서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맥락은 문화적인 걸 주로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관료제라고 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대표적인 어떤 수단. 그리고 요게 이제 기업 조직의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관료제인데 이 관료제가 작동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다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끌고 나가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죠? 이거 나중에 이제 주제로 다룰 텐데, 영미식 자본주의에 있고, 라인 자본주의, 이제 독일이나 유럽, 그 다음에 일본식 자본주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다 다른 형태가 있네. 왜 그러면 내생적인 변수로 시장 교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 행위를 설명하면 어느 지역인 건 간에 자본주의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자본주의가 다 다르게 움직이냐?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맥락 하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문화가 여기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노베타라고 하는 게 이제 베테라고 하는 개념은 폴라니가 먼저 쓴 개념이에요. 이 폴라니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신경제 사회학자에 우리가 이제 폴라니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테의 3수준, 세 가지 수준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개인의 경제 행위도 사회적인 맥락 하에서 발생하고 경제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맥락 하에서 경제 제도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맥락 하에서 다 다르게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 행위를 사회적인 맥락 하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외생 변수로 취급했던 거를 이제 사회학이 막스처럼 내생 변수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제도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생각하면 시장도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존재를 전제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경제 제도는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도 만들어진 거다. 자, 이것도 폴라니의 논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모든 시장에서 똑같이 작동하지 않는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행위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다른 형태를 띈다. 이제 그라노베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다양성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시장 제도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적 행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전통과 어떤 정서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제도로 만들어진다. 그게 영미식 자본주의, 라인 자본주의, 일본식 자본주의, 동아시아 자본주의 이렇게 다르게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도 경제 제도라는 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똑같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경제 사회학의 주요한 명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가지고 폴란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신경제 사회학에서는 핵심적인 이론가로 취급을 받는구나. 어떤 것이 폴란이에 의해서 얘기됐고 그게 신경제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경제 사회학의 주요 관심은 그러다 보니까 자, 그 교재로 쓰고 있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 자, 기업을 다루면 뭘 다루는 거죠? 시장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현대 기업. 그다음에 자, 이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와 경제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배태성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양한 이 자본주의 다양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배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 현대 기업이 적용이 되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신경제 사회학적인 개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위계라고 하는 거. 위계는 결국은 뭐죠? 문화와 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 왔느냐라고 하는 걸 다룬다. 자, 이 전체는 신자가 없는 그냥 경제사회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된 대상으로 신경제 사회학은 삼고 우리가 이제 경제사회학, 경제와 사회 수업을 할 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경제사회학과 또는 경제사회학과, 경제학 어떻게 다르냐? 자, 이거는 뭐냐면 정면 대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적인 내생적 요인들에 대해서 고전 사회학자들이 했던 거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우리도 이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를 붙여서 이거를 신경제 사회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경제 사회학에서 신경제 사회학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들은 여러분들이 막스나 베버나 진멜이나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제 신경제 사회학이 아니라 경제 사회학자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부르는 거고, 이 경제학자들, 이 신경제 사회학자들, 그러니까 경제 사회학자들이 나중에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이 80년대 이후에 새롭게 사회학적인 관점과 이론 틀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이론 틀을 받아들여서 경제학이 주로 설명하는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경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의 문제라든가 기존의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신경제 사회학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런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브루디에나 아니면 폴란이나 뭐 이런 식의 슌페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어떻게 신경제 사회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